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아침은 언제나 선선했다. 태양이 파이크스 피크 산맥 너머로 얼굴을 내밀 때면 줄리아 캠벨은 이미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뒤뜰에 마련된 작은 테라스에 앉아 있곤 했다. 조용한 아침 시간은 그녀만의 사치였다. 엄마, 내 운동화 봤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집 안에서 울려 퍼졌다. 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현관 신발장 아래쪽 봐봐. 어제 내가 거기 놓았던 것 같은데? 16살 소피아는 길게 늘어진 갈색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채 현관으로 뛰어갔다. 그녀의 날렵한 몸매는 매일 아침 5시부터 시작되는 육상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콜로라도 주에서 가장 빠른 800m 기록을 보유한 소피아는 오는 10월 마침내 전국 육상 대회 주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었다. 찾았다. 소피아가 승리의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나이키 운동화를 신으며 엄마에게 다가왔다. 코치가 오늘은 인터벌 훈련을 더 강도 높게 하자고 했어요. 전국대회까지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줄리아는 딸의 열정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은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이미 프로틴 쉐이크 마셨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아, 그리고 오늘 좀 늦을 거예요. 코치가 훈련 후에 전국대회 전략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줄리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데이빗 아빠한테는 내가 얘기해둘게. 소피아는 엄마의 볼에 가볍게 키스하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잠시 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줄리아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데이빗 캠벨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였다. 운동선수들의 부상을 주로 다루는 그는 딸 소피아가 육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자신의 영향이라고 종종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줄리아가 전화로 물었다. 데이빗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노력해볼게. 왜? 소피아가 요즘 좀 이상해. 훈련할 때 자꾸 넘어진다고 코치가 얘기하던데 나도 어제 그 애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걸 봤어.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과도한 훈련으로 피로가 쌓였을 가능성도 있고. 데이빗이 전문가적인 어조로 말했다. 줄리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이상해. 소피아가 달리기를 시작한 이후로 넘어진 적이 거의 없었잖아. 그 애는 균형 감각이 타고났다고 코치도 항상 칭찬했었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오늘 일찍 들어가서 소피아랑 얘기해보자. 저녁 식사 시간 캠벨 가족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소피아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오늘 훈련은 어땠어? 데이빗이 물었다. 소피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그랬어요. 코치가 내가 요즘 훈련 중에 자주 넘어진다고 하던데.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피아의 표정이 굳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전국대회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게 다야? 데이빗이 의사로서의 시선으로 딸을 관찰하며 물었다. 소피아는 포크로 음식을 뒤적이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저 숙제가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듯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줄리아와 데이빗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라도 해봐야 할까? 줄리아가 속삭였다. 데이빗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냥 지켜보자. 억지로 하면 소피아가 더 반발할 수도 있어. 그날 밤 줄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성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듯했다. 학교 육상 트랙에서 소피아는 800m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다. 다리가 가벼웠고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트랙을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다.
세 번째 바퀴를 돌기 시작했을 때였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소피아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트랙 위에서 비틀거리다가 결국 넘어졌다. 소피아, 토드 코치가 달려왔다. 괜찮아? 소피아는 천천히 일어나며 무릎의 찰과상을 확인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발이 꼬인 것 같아요. 코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즘 자주 넘어지는데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소피아는 서둘러 대답했다. 다시 해볼게요. 토드 코치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이만하자. 내일 좀 더 컨디션이 좋아지길 바랄게. 소피아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도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이런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길 바랄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소피아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서서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에 생긴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았다. 통증은 없었지만 이런 멍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피아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다. 들어와요. 줄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 훈련은 어땠어? 좋았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줄리아는 딸의 책상 앞에 앉았다. 소피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소피아는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코치가 오늘 전화했어. 내가 또 넘어졌다고. 줄리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냥 발이 꼬여서 그랬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소피아가 변명했다. 줄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소피아, 보여줘. 뭐려? 팔이랑 다리. 내가 빨래할 때 내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봤어.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줄리아는 딸의 팔에 생긴 여러 멍 자국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오, 소피아. 줄리아는 딸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왜 이런 건지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냥 전국대회가 중요해서요. 만약 아프다고 하면 출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줄리아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해. 경기는 또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이 제 인생 최고의 기회예요. 소피아가 흐느꼈다. 스카우터들이 올 거고 대학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줄리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선 아빠랑 상의해서 병원에 가보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소피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줄리아는 소피아의 학교 운동장에서 딸의 훈련을 지켜보기로 했다. 멀리서 보니 소피아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워밍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줄리아는 딸이 가끔 불안정하게 걷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소피아는 200m 스프린트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다. 그녀의 달리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줄리아는 딸의 재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러나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소피아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트랙 위에 쓰러졌다. 줄리아는 즉시 달려갔다. 토드 코치와 몇몇 학생들이 이미 소피아 주변에 모여 있었다. 괜찮아? 토드가 물었다. 소피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어요. 줄리아는 즉시 딸의 손을 잡았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소피아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도 자신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종합병원 신경과 대기실에서 소피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줄리아와 데이빗은
그녀 양옆에 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을 표현하고 있었다. 줄리아는 계속해서 무릎을 두드렸고 데이빗은 의료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았다. 케빈 박사가 좋은 의사야. 데이빗이 소피아에게 말했다. 내가 이 병원에서 가장 신뢰하는 신경과 의사 중 한 명이지. 소피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아빠. 줄리아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소피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낼 거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간밤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몇 주 전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때때로 찾아오는 시야 흐림,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달리는 도중 갑자기 다리와 팔의 감각이 사라지는 경험이었다. 소피아 캠벨, 간호사가 문을 열고 불렀다. 세 사람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케빈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데이빗. 그는 동료인 데이빗과 악수를 나눈 후 줄리아와 소피아에게도 인사했다. 자, 어떤 일로 오셨는지 들었습니다. 소피아의 증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소피아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부모님의 격려로 지난 몇 주간 경험한 모든 증상을 설명했다. 케빈 박사는 진지하게 듣고 메모를 하면서 가끔 추가 질문을 던졌다. 시야가 흐려질 때 특별히 어떤 패턴이 있나요? 예를 들어 특정 방향에서 물체가 보이지 않거나 색상이 변하거나.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 오른쪽이 더 흐려요. 그리고 때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도 있어요. 케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시라고 하는 증상이군요. 신경학적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빛을 비추어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시야 검사, 근력 검사, 감각 검사, 균형 검사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검사가 끝난 후 케빈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소피아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해와 뇌간 부근에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리아와 데이빗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피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MRI 검사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케빈 박사가 계속했다. 가능한 빨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빗은 머리를 떨구었다. 의사로서 그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다. 오늘 예약이 가능할까요? 줄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케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긴급 검사로 예약해 두겠습니다. 2시간 후에 MRI실로 오세요. MRI 기계의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소피아는 좁은 원통 안에 누워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정말 심각한 거라면?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검사가 끝난 후 소피아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결과를 기다렸다. 약 1시간 후 케빈 박사가 그들을 진료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벽에 부착된 스크린에는 소피아의 뇌 MRI 영상이 띄워져 있었다. 여기를 보세요. 케빈 박사가 영상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소피아의 손해와 뇌간 사이에 약 2cm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줄리아는 숨을 멈췄다. 데이빗은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악성인가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케빈 박사가 설명했다. 이 부위는 운동 조절, 균형 감각, 그리고 많은 중요한 신경 경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소피아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들이 바로 이 종양이 이러한 기능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피아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케빈 박사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대답했다. 수술적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해서 수술 자체에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수술 후의 기능 회복도 완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요? 줄리아가 물었다.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빈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다.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종양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줄리아와 데이빗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일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케빈 박사의 진료실을 나온 후 캠벨 가족은 말없이 주차장으로 향했다. 누구도 첫 마디를 꺼내기 힘든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차에 탑승한 후에야 데이빗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최고의 치료를 찾아낼 거야. 줄리아는 뒷좌석에 앉은 소피아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소피아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사라진 듯했다. 소피아, 배고프지 않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데이빗은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는 백미러로 소피아를 계속 관찰했다. 평소 활기차고 말 많던 딸이 이렇게 조용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소피아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줄리아는 딸을 따라가려 했지만 데이빗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시간을 좀 줘. 소피아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빗은 노트북을 열고 뇌종양, 특히 소뇌와 뇌간 부근의 종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기 좀 봐. 그는 화면을 줄리아에게 보여주었다. 소뇌는 운동 조절과 균형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야. 그리고 뇌간은 호흡, 심장, 박동, 혈압 같은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제어해. 소피아의 종양이 정확히 그 경계에 있다는 건. 줄리아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다. 아주 위험하다는 거네.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 여기 뇌종양 전문의들의 리스트가 있어. 내일 바로 연락해서 두 번째 소견을 구해야 해.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줄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빗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케빈 박사의 말대로라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종양이 더 커지면 운동 능력 상실, 시력 문제, 심지어 호흡 곤란까지 생길 수 있어. 오 하나님, 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소피아가. 데이빗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약속해. 그 순간 소피아의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부는 즉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소피아를 발견했다. 소피아. 줄리아가 비명을 질렀다. 데이빗은 즉시 딸의 상태를 확인했다. 소피아는 의식이 있었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어지러워요. 소피아가 중얼거렸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데이빗은 딸을 침대로 옮기고 빠르게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했다. 소피아의 동공은 정상적으로 반응했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의 근력이 현저히 약해져 있었다. 병원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데이빗이 줄리아에게 말했다. 아니요. 소피아가 약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데이빗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소피아. 이건 심각해. 종양이 압력을 가하고 있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 그날 밤 소피아는 병원에 입원했다. 추가 검사 결과 종양 주변에 부종이 생겨 뇌 조직을 압박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즉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해 부종을 줄이기로 했다. 줄리아는 소피아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데이빗은 의사, 동료들에게 연락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를 찾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뇌종양 전문의인 로버트 핸더슨 박사가 소피아를 방문했다. 그는 MRI 영상을 다시 검토한 후 캠벨 가족과 상담했다. 소피아의 종양은 위치가 매우 복잡합니다. 핸더슨 박사가 설명했다. 전형적인 손해교각 종양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신경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생검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데이빗이 물었다. 가능한 빨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부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일 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한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피아는 침대에 누운 채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제는 분노도 서려 있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핸더슨 박사는 소피아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소피아.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종양이 위치한 곳은 운동 능력과 균형 감각을 제어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수술 후에는 강도 높은 재활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국 대회는요? 10월에 있을. 줄리아는 딸의 손을 잡았다. 소피아, 지금은 그것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소피아는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돌렸다. 모두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줄리아는 말하려다가 데이빗의 손짓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핸더슨 박사는 부부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수술은 매우 복잡합니다. 어종양이 완전히 제거되더라도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안면 신경, 청신경, 3차 신경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데이빗이 물었다. 영구적인 신경 손상, 마비, 균형 장애, 그리고 종양의 특성에 따라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줄리아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최선의 수술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핸더슨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소피아에게 정신적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10대에게 이런 진단은 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들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소피아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전국대회 참가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이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다. 스테로이드 치료 3일 후 소피아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어지럼증이 줄어들었고 걸을 때의 불안정함도 감소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호전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소피아의 병실에는 학교 친구들이 보낸 카드와 선물들이 가득했다. 육상팀 코치와 팀원들도 방문해 그녀를 격려했다. 그러나 소피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일 수술 준비가 완료될 거야. 데이빗이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핸더슨 박사와 최고의 팀이 수술을 집도할 거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기분이 어때? 줄리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가 이토록 말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달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봐.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줄리아는 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소피아, 넌 달리기 그 이상이야.
넌 우리의 소중한 딸이고 너만의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달리기가 내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소피아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내가 잘하는 유일한 거였어요. 대학도 갈 수 있게 해줄 거였고요. 데이빗은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소피아, 우리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을 이해해. 그건 정말 불공평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내 건강이야.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 소피아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후에 어떻게 될까요? 재활 치료를 받게 될 거야. 데이빗이 설명했다. 내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면 회복 가능성은 좋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희망을 담아 물었다. 데이빗과 줄리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딸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건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려워.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소피아, 넌 항상 투지가 넘치는 아이였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어.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작은 결심의 빛도 보였다. 그날 밤 소피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의 수술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생각했다. 문득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동안 작성해온 훈련 일지였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한 걸음씩 발전해왔는지, 어떤 도전들을 극복해왔는지를 되새겼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적어두었다. 전국대회 우승, 대학 장학금 획득, 그리고 언젠가 올림픽. 소피아는 그 페이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펜을 집어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먼저 살아남길.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경주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수술 당일 아침, 캠벨 가족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소피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 마세요. 전 강해요. 그녀가 말했다. 줄리아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간호사들이 소피아를 수술실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 소피아는 부모님을 돌아보았다. 사랑해요. 그 말을 끝으로 소피아는 수술실로 사라졌다. 줄리아와 데이빗은 대기실로 향했다. 앞으로 몇 시간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수술은 예상대로 복잡했다. 핸더슨 박사와 그의 팀은 신중하게 종양에 접근했다. 그들의 목표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주변 신경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수술이 시작된 지 6시간 후 핸더슨 박사는 대기실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희망의 빛이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부부에게 말했다. 종양을 대부분 제거했고 추가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병리학과로 보냈습니다. 대부분이라고요? 데이빗이 물었다. 네, 일부는 중요한 신경과 너무 가까워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부분은 방사선 치료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피아는 어떤가요? 줄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는 안정적입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했고 몇 시간 내에 의식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핸더슨 박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신경 손상 정도는 그녀가 깨어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첫 번째 산은 넘었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데이빗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핸더슨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소피아는 강한 아이입니다. 그녀의 체력과 의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중환자실로 향했다. 소피아는 여러 모니터와 튜브에 연결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수술 후 3일째 소피아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약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녀의 오른쪽 얼굴 일부가 약간 처져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안면 신경의 일시적인 마비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리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핸더슨 박사가 소피아의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다행히도 종양은 양성입니다. 정확히는 청신경초종이라고 하는 종양으로 청신경 주변의 슈반 세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소피아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암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데이빗이 안도의 표정으로 설명했다. 악성 종양은 아니라는 거지. 핸더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종양 조직을 처리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재활 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만졌다. 이것도 나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더슨 박사가 대답했다. 신경이 회복되면서 기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균형 감각은요?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핸더슨 박사가 자신있게 말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열심히 노력한다면 걷는 것은 문제없이 회복될 것입니다. 달리기와 같은 더 복잡한 운동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전국대회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핸더슨 박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어렵습니다. 재활 과정은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소피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방사선 치료는 언제 시작하나요? 줄리아가 물었다. 약 2주 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소피아가 좀 더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더슨 박사가 설명했다. 그동안 간단한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전국대회에서 달리려고 했을 시즌이었다. 이제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다시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질문 있어? 데이빗이 핸더슨 박사가 떠난 후 소피아에게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엄마, 아빠, 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아가. 줄리아가 대답했다. 소피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방사선 치료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가고 싶어요.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국이라고? 데이빗이 물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역사 수업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저는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서울의 번화가, 고궁 음식, 모든 것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줄리아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왜냐하면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제가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번은 그곳을 경험하고 싶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 제 두 발로 걷고 싶어요. 아직 제가 할 수 있을 때 데이빗과 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딸의 말에 담긴 두려움과 희망을 모두 이해했다. 의사와 상의해봐야 할 거야. 데이빗이 말했다. 여행이 너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 소피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제발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다시 치료받기 전에 잠시나마 자유롭게 느끼고 싶어요. 줄리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 소피아. 최선을 다해볼게. 그날 오후 데이빗은 핸더슨 박사와 상담했다. 의사는 처음에는 그런 장거리 여행이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소피아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사선 치료 전에 2주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핸더슨 박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소피아가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적절한 의료 지원과 함께 여행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서울에는 우수한 의료시설이 많으니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빗은 깊이 생각했다. 의사로서 그는 딸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는 소피아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일주일 정도라면 괜찮을까요? 그가 물었다. 핸더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라면 소피아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는 가정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는 매일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데이빗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는 소피아의 병실로 돌아와 좋은 소식을 전했다. 소피아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정말 갈 수 있어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데이빗이 말했다. 매일 의사의 체크를 받아야 하고 무리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 소피아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계획을 세워볼까? 서울에서 뭘 보고 싶어? 소피아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모든 걸요.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그리고 한국 음식도 꼭 먹어보고 싶어요. 가족은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여행 계획을 세웠다. 병실의 분위기는 갑자기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내일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통과하자 낯선 언어와 문화의 분위기가 캠벨 가족을 감쌌다. 한글로 된 안내판,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 방송이 그들에게 이국적인 느낌을 주었다. 와, 여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네요.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줄리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13시간의 비행은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특히 소피아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딸이 지금 보여주는 흥분과 기쁨은 모든 걱정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택시 타는 곳이 저기 있어. 데이빗이 안내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호텔부터 가서 좀 쉬자. 그들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또한 데이빗은 사전에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신경외과와 연락을 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두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소피아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매료되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웠다. 저기 봐요. 한강이에요. 소피아가 갑자기 소리쳤다. 차창 너머로 넓게 펼쳐진 강이 보였다. 정말 아름답구나. 줄리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딸의 눈에서 빛나는 기쁨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병원 이후로 소피아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호텔에 도착한 후
그들은 휠체어 접근성이 좋은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다. 소피아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내일 어디부터 가볼까요? 그녀가 침대에 앉으며 물었다. 데이빗은 지도를 펼쳤다. 일단 무리하지 않는 코스로 계획을 세워야 해. 경복궁은 어때? 그곳은 평지라서 휠체어로 다니기 좋다고 하더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그리고 나서 한국 음식도 꼭 먹어보고 싶어요.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거요. 줄리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일은 그렇게 하자. 하지만 지금은 좀 쉬어야 해. 긴 비행이었으니까. 소피아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녀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었지만 몸의 피로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잘 잤니? 데이빗이 물었다. 소피아는 환하게 웃었다. 네, 너무 설레서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룰 줄 알았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푹 잤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 데이빗이 의사의 눈으로 딸을 살피며 물었다. 좋아요. 소피아가 대답했다.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데이빗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어지러움이 심하면 오늘은 쉬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시차 때문일 거예요. 제발 나가자요. 저 정말 경복궁이 보고 싶어요. 줄리아와 데이빗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았어. 줄리아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알려줘. 소피아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아침 식사 후 그들은 경복궁으로 향했다. 넓은 궁궐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소피아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괜찮을까? 그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잠깐이라면. 데이빗이 동의했다. 그는 딸이 조심스럽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소피아는 수문장들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줄리아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만큼은 소피아는 그저 평범한 10대 소녀처럼 보였다. 아프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행복한 소녀였다. 그들은 천천히 궁궐을 둘러보았다. 웅장한 건축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들에 소피아는 계속해서 감탄했다. 데이빗은 궁궐의 역사에 대한 가이드북을 읽어주었고 줄리아는 끊임없이 사진을 찍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소피아는 비빔밥을 주문했고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며 즐거워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녀가 한 입 먹고 감탄했다. 매콤하면서도 신선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인사동으로 향했다.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를 둘러보는 동안 소피아는 점점 더 피곤해 보였다. 좀 쉴래? 줄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구경하고 싶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거리를 둘러보았다. 소피아는 작은 도자기 상점에서 예쁜 팔찌를 발견했다. 그것은 파란색 청자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거 정말 예뻐요. 그녀가 말했다. 데이빗은 바로 그것을 사주었다. 기념품으로 좋겠구나. 소피아는 팔찌를 손목에 차며 기뻐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잡았다. 소피아? 줄리아가 즉시 다가갔다. 괜찮니?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했다. 엄마, 모든 게 두 개로 보여요. 그리고 너무 어지러워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피아는 갑자기 휠체어에서 옆으로 쓰러졌다. 소피아, 데이빗이 소리쳤다. 그는 즉시 딸에게 달려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소피아는 의식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911, 아니 여기는. 데이빗은 한국의 응급번호를 생각해내려 노력했다. 주변에 한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말했다. 119입니다. 제가 전화할게요. 줄리아는 공포에 질린 채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소피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가 도와줄 거야. 데이빗은 의사로서의 본능으로 소피아의 생체 징후를 확인했다. 맥박은 빨랐지만 규칙적이었고 호흡도 정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오른쪽 동공이 왼쪽보다 확장되어 있었다. 이는 뇌압 증가의 징후일 수 있었다.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데이빗은 한국인 관광객의 도움을 받아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소피아의 상태와 의료 이력을 빠르게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데이빗이 요청했다. 그는 사전에 연락해둔 병원이었다. 구급차에 올라타며 데이빗과 줄리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일한 공포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이 여행이 실수였을까? 그들은 소피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소피아에게 집중해야 했다. 소피아는 구급차 침대에 누워 흐릿한 의식 속에서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다. 소피아는 즉시 CT 스캔을 받게 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정훈 교수가 호출되었다. 데이빗과 줄리아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실수했어. 데이빗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행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어. 줄리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소피아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잖아. 그래, 하지만 이제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1시간 후 이정훈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침착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캠벨 씨? 그가 영어로 말했다. 저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소피아의 담당 의사가 되겠습니다. 부부는 즉시 일어났다. 우리 딸이 어떤가요? 줄리아가 물었다. 소피아는 현재 안정적입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다. CT 스캔 결과 수술 부위 주변에 작은 출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뇌압을 증가시켜 그녀의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빗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이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출혈은 매우 작고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피아를 24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었다. 미국에서 소피아의 의료 기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교수가 물었다. MRI 영상과 수술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빗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핸더슨 박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기록을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지금 소피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약간 졸려하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그들은 응급실 침대로 안내받았다. 소피아는 여러 모니터와 IV 라인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백해 보였지만 부모님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행을 망쳐버렸네요. 줄리아는 눈물을 참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말도 안 돼, 소피아.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 데이빗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 교수님이 널 잘 돌봐주실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소피아는 피곤해 보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경복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줄리아와 데이빗은 마음이 아팠다. 그들의 딸은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그날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교수가 다시 다가왔다. 이제 소피아를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겠습니다. 데이빗은 이 교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소피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현재로서는 생명의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데이빗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피아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을 정말 기대했거든요. 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소피아의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기록을 받으면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교수는 핸더슨 박사가 보낸 소피아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MRI 영상, 수술 기록, 병리 보고서 등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펴본 그는 다시 캠벨 부부를 만났다. 소피아의 종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다. 핸더슨 박사의 수술은 매우 잘 진행되었지만 종양의 위치 때문에 완전한 제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빗이 대답했다. 남은 부분은 방사선 치료로 처리할 계획이었어요.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방사선을 종양에 집중시켜 주변 건강한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줄리아의 눈이 커졌다. 그게 소피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대답했다. 물론 소피아의 상태가 안정된 후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고 회복 시간도 짧습니다. 데이빗은 흥미롭게 들었다. 의사로서 그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항상 주시해왔다. 그리고 이 치료가 소피아의 기능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모든 치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예후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 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동시에 희망에 비치기도 했다. 소피아와 상담해 보겠습니다. 데이빗이 말했다. 그리고 핸더슨 박사와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후 결정하세요. 그동안 소피아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줄리아와 데이빗은 중환자실로 향했다. 소피아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그녀의 눈은 더 선명했고 색도 돌아오고 있었다. 안녕, 소피아. 줄리아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소피아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훨씬 나아요. 어지러움도 거의 없어졌어요. 데이빗은 딸의 손을 잡았다. 소피아, 우리가 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분이 내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하셨어. 소피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데이빗은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가능한 한 의학 용어를 피하고 소피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이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빗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
어떤 치료든 위험이 있고 회복에는 시간이 걸려.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교수님을 믿으세요? 데이빗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리고 그의 제안은 의학적으로 타당해. 소피아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다시 서서 걷고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줄리아는 남편과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학적 세부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소피아의 눈에서 보이는 희망의 빛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확실해? 줄리아가 물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다시 땅을 밟고 싶어요. 제 발로 서서 제 힘으로 걷고 싶어요. 그녀의 결심을 확인한 부부는 이 교수에게 동의를 전달했다. 치료 준비가 시작되었고 소피아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녀의 상태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동시에 이 예상치 못한 전환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조금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 전날 소피아의 병실은 조용했다. 줄리아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데이빗은 핸더슨 박사와의 전화 통화를 마치고 막 돌아왔다. 핸더슨 박사가 어떻게 말하던? 줄리아가 물었다. 데이빗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교수의 제안에 동의해. 사실 그도 감마 나이프 치료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해. 다만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진행하려고 했을 뿐이지. 소피아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 데이빗이 대답했다. 이 교수는 이 분야에서 매우 존경받는 전문가야.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장비는 최신식이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겁나니? 줄리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돼요. 이게 제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면. 줄리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소피아. 그때 문이 열리고 이 교수가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에게 인사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소피아? 괜찮아요, 교수님? 소피아가 대답했다. 내일 수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이 교수는 의자에 앉았다. 물론이죠. 감마 나이프는 사실 전통적인 수술이 아닙니다.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방사선 빔을 정확하게 종양에 조준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매우 정밀해서 건강한 뇌 조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피아는 관심 있게 들었다. 아프지는 않을까요? 이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통증은 거의 없을 겁니다. 머리를 고정하기 위한 프레임을 착용해야 하는데 그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국소 마취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치료 후에는요? 데이빗이 물었다. 치료 직후에는 관찰을 위해 하룻밤 입원하게 됩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방사선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줄리아가 물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에 걸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교수가 대답했다. 종양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소피아의 증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이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치료 후 약 일주일 정도 관찰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소피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여겼지만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중요했다.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소피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치료 후에 제가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이 교수는 소피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거짓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완전히 꺾고 싶지도 않았다. 소피아, 의학은 항상 100%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의 회복 과정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진전될 것입니다. 달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이 교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 8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자정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그는 몇 가지 추가 지침을 더 전달한 후 병실을 나갔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괜찮아? 데이빗이 물었다. 소피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그냥 내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줄리아는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트랙을 달리는 꿈을 꾸었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다리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미래의 희망적인 징조였을까? 오직 시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수술 당일 아침 소피아는 일찍 깨어났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수술 준비를 도왔다. 그녀는 특수한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모든 금속 물품을 제거했다. 준비됐니? 데이빗이 물었다. 그와 줄리아는 이미 병실에 와 있었다. 소피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이 교수와 의료진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준비되셨나요? 소피아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교수는 간단히 수술 과정을 다시 설명했다. 그녀는 먼저 머리를 고정할 프레임을 착용하게 될 것이고 그 후 MRI와 CT 스캔을 통해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감마 나이프 장비를 통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질문 있으세요? 이 교수가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시작하죠. 이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의료진이 나간 후 소피아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용기도 있었다. 제가 무서워하면 약해 보일까 봐 걱정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사실 정말 무서워요. 줄리아는 즉시 딸을 껴안았다. 소피아, 무서워하는 건 약함이 아니야.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데이빗도 가족 포옹에 참여했다. 넌 우리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소피아.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소피아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우리도 널 사랑해, 소피아. 줄리아가 대답했다. 잠시 후 간호사들이 들어와 소피아를 수술실로 이동시킬 준비를 했다. 데이빗과 줄리아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키스하고 그녀가 병실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기도해요. 줄리아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대기실로 향했다. 앞으로 몇 시간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수술 과정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먼저 소피아의 머리에 국소 마취를 한 후 정밀한 프레임을 부착했다. 그 후 그녀는 MRI와 CT 스캔을 받았다. 이 영상들은 컴퓨터로 전송되어 3D 모델이 생성되었다. 이를 통해 이 교수와 그의 팀은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교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1개의 방사선, 빔이 종양의 여러 부분을 정확히 타겟팅하도록 프로그램했다. 이 빔들은 개별적으로는 약하지만 종양 위치에서 교차되면서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치료 계획이 완성된 후 소피아는 감마 나이프 장비가 있는 방으로 이동했다. 이 거대한 기계는 방구형으로 그 안에 소피아의 머리가 위치하게 되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의식이 있었지만 가벼운 진정제가 투여되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치료는 약 45분 동안 진행되었다. 동안 소피아는 때때로 이 교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침내 치료가 완료되었다. 소피아의 머리에서 프레임이 제거되었고 그녀는 회복실로 이동했다. 이 교수는 바로 대기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다. 소피아는 지금 회복실에 있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줄리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사선은 정확히 종양을 타겟팅했고 건강한 조직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사선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데이빗은 진심을 담아 이 교수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딸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이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소피아는 강한 아이입니다. 그녀의 회복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 부부는 회복실로 안내받았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프레임이 있던 자리에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고 얼굴은 약간 붓고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다 끝났어요? 그녀가 물었다. 줄리아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응, 다 끝났어. 넌 정말 용감했어. 어떤 느낌이야? 데이빗이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다. 이상해요. 두통이 있지만 견딜만해요. 그리고 약간 현기증이 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교수는 그런 증상들이 정상이며 곧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피아가 당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관찰하고 내일 상태가 안정적이면 일반 병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피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정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데이빗과 줄리아는 병원 근처 호텔로 돌아갔다. 그들은 둘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의 딸은 안전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국에 오게 된 것이 결국 축복이었을지도 몰라. 줄리아가 말했다. 여기서 이 교수님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내일의 희망을 품은 채 잠이 들었다. 수술 후 3일째 소피아는 일반 병실로 이동했다. 두통과 현기증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녀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도 놀라게 했다. 젊음의 힘이죠. 이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피아의 나이와 체력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물리치료사가 병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가르쳤다.
이러한 운동은 소피아의 근력과 균형 감각을 서서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설명했다. 처음에는 앉은 자세에서의 운동, 그 다음에는 기립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걷기 연습으로 진행할 겁니다. 소피아는 열심히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각 운동을 정확히 수행하려고 노력했고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잘하고 있어. 줄리아가 딸을 격려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소피아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냥 빨리 나아지고 싶어요. 물리치료가 끝난 후 소피아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데이빗이 그녀를 밀었고 줄리아는 그들 옆에서 걸었다. 봄날의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소피아가 주변의 꽃과 나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의 봄은 콜로라도랑 다른 것 같아요. 데이빗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맞아. 여기는 특별해. 그들이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다. 잠깐만요. 저 서보고 싶어요. 줄리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소피아,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 그냥 잠깐만요. 소피아가 간청했다. 제발요. 데이빗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도울게. 그는 휠체어를 정원 벤치 옆에 세우고 소피아가 일어날 준비를 하도록 도왔다. 줄리아는 다른 쪽에서 소피아를 지지했다. 소피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일어섰다. 처음에는 다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서 있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나자 그녀의 다리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해냈어요.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줄리아와 데이빗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의 딸이 다시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자, 이제 다시 앉아. 데이빗이 제안했다. 무리하면 안 돼. 소피아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휠체어에 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큰 의미를 가진 승리였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소피아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녀는 이제 워커를 사용하여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이 교수는 소피아의 회복 속도에 만족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소피아. 그가 격려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소피아가 기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 정기적인 물리치료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핸더슨 박사와의 정기 검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회복 궤도에 잘 올라서 있습니다. 데이빗과 줄리아는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미 미국으로의 귀국 비행편을 알아보고 있었다. 콜로라도의 가정으로 돌아가 소피아의 회복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출국 전에 서울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지 않니? 줄리아가 소피아에게 물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피아의 눈이 빛났다. 네, 경복궁을 다시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고요. 모두가 웃었다. 소피아의 유머 감각이 돌아온 것은 그녀의 정신적 회복에 좋은 신호였다. 다음 날 그들은 휠체어 대신 워커를 가지고 경복궁을 방문했다. 소피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음을 내딛었다. 궁궐의 넓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다. 여기서 멈출게요. 소피아가 궁궐의 중앙광장에 도착하여 말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감상했다. 고궁의 웅장함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녀가 문득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데이빗이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있고 걸을 수 있고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달릴 거예요. 다르게 달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달릴 거예요. 줄리아는 딸을 꼭 안았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소피아. 그들은 잠시 그곳에 서서 서로를 껴안고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그 순간을 즐겼다. 그것은 여행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다. 비행기가 콜로라도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소피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로키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발견했다. 집에 오니 기분이 어때? 줄리아가 물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데이빗이 말했다. 그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거예요. 약속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소피아는 자신의 팔찌를 만졌다. 한국에서 산 그 청자 팔찌는 이제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녀의 여정과 회복의 상징이었다. 착륙 후 그들은 공항을 빠져나가 집으로 향했다. 소피아는 워커를 사용하여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전보다 더 확실해졌고 그녀의 눈에는 결심의 빛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소피아의 육상팀 친구들이 깜짝 환영회를 열어주었다. 그들은 소피아를 위한 응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 놓았고 풍선과 꽃으로 집을 장식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소피아의 가장 친한 친구 에밀리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런데 봐, 넌 이미 걷고 있잖아. 소피아는 감동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수술, 회복,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희망까지. 모두가 경청했고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토드 코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소피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전국 대회는 이제 끝났지만 내가 돌아오면 내년에는 함께 준비할 수 있어.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아직 제가 다시 달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토드는 미소를 지었다. 난 내가 해낼 거라고 확신해.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넌 항상 가장 결단력 있는 선수였어. 그리고 설령 내가 예전처럼 달리지 못하더라도 넌 여전히 팀의 일원이야.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으로 코치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코치.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소피아는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녀는 워커에 의지한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콜로라도의 맑은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다.